이번에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호 실장님, 네. 신재민 전 사무관 지금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병원 측에서 경찰이 밝혔다죠? 그렇습니다. 이제 모텔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앞에 정성진 기자가 중계차를 통해서 이제 전달해드린 것처럼 오전 8시쯤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글을 보내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묵던 모텔에 가보니까 이제 유서가 발견이 되고 쓰던 휴대폰까지 이제 발견이 돼서 오전 중에 사실 기자들이 아주 벌컥 뒤집혔었습니다. 예.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있지 않나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12시 좀 지나서 다른 모텔에서 발견이 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어떤 그 모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은 자해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발견된 모텔 측은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서 오늘 새벽 2시쯤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검은 패딩을 입고 들어왔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오전에 이 소식 들으시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도 이 소식 듣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던데 말이죠. 네. 일단 상당히 안타깝다, 놀랍다, 충격이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말이죠. 너무 걱정이 됐고요.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경찰이 좀 신속하게 출동해서 IP 추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올린 글을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퇴실이 2시까지인데 그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고 있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시간에 빠르게 출동해서 하면은 진짜 이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저께 3시에 이 주영진이 뉴스 브리핑에서 이 기자회견하는 걸 물린 거 저도 봤는데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재부로부터 고발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정치권에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학원 강사로서 유명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듯한 확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한 분이 그 유튜브 영상을 일종의 요즘 짤이라고 하나요? 계속 반복하는 스타일로 해서 먹고 살려고 맞습니다. 이거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정치권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댓글들도 굉장히 유사하게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댓글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쭉 다 봤습니다. 봤고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들을 폭로하기 전에 이미 기재부에 있던 시절의 사실은 KTX 문건을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외부로 유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순수성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본인을 너무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부 고발로서 정말 대한민국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리고 기재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뿐이다라면은 왜 그토록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검찰이 고발까지 하면서 한 사람을 궁지 코너로 몰아세웠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이 소식 들으시고. 일단 천만 다행이다. 누구든지 목숨을 담보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일찍 발견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드는 생각은 좀 황당하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사람을 가지고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일부 맨 처음 유튜브에서 그런 그 본인의 어떤 그 학원 강사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것도 그 신재민 씨가 폭로했던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유쾌한 폭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갖다가 치맥 방송까지 이렇게 하셨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무슨 심적인 불안정을 느꼈는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리고
좀 굉장하게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있는 게 아니냐. 좀 차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치권이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예.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말이죠. 표정이 상당히 여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미소도 많이 띄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예상했던 분은 많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것이 결코 쇼는 아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무엇이 신재민 전 사무관으로 하여금 이런 심적 부담을 갖게 만들었을까? 김병민 교수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기자회견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 어떤 뭐 큰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제가 한 조사를 보니까요. 공익 제보자의 59%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속해 있던 조직의 비밀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비밀을 폭로하다 보면 자신의 옛 동료들, 상사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는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은 원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또 안 좋게는 이를테면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웃어가면서 예전 공익 제보자들, 어떤 폭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기자회견장에서는 보였지만 심리적으로는 여타 다른 공익 제보자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신의 폭로가 본인이 이제 유서에 쓴 것처럼 생각보다도 일이 더 커지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심적인 부담감이 더 컸을 테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 수사 이런 걸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로는 되면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반응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데서 좀 절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굉장히 비아냥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늘 자살하는 심리 중에 하나,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 중에 하나가 내가 죽어야 내 말을 믿겠니? 라고 하는 그런 심리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 이 폭로와 관련해서 정말로 SNS상에서 또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엇갈린 주장들, 특히 정치권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오신 분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한 대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부총리님께 보고를 올렸을 때는 차관보님께서 8.7조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님께서 39.4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청와대 누군지 특정을 해주신 분 있으세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거론했어요. 차영환 비서관 반응이 나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자신이 기재부 국장하고 과장하고 통화를 한 건 맞고 그런데 그것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이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회수하라, 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채 발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자기는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다. 그러니까 경제정책 비서관이었거든요. 경제정책 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의 일환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지 기재부의 결정, 그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얘기했던 폭로했던 내용들 가운데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그 전화 통화한 내용까지는 일단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전화를 했다, 통화한 사실은 맞다. 이 사실관계까지는 현재는 맞는 상황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평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뭐 당연히 또 그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측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상관은 그 업무를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일부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마치 전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한 것 마냥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의 이야기 들으셨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보면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신의 생각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적자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민주당 얘기대로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으로 보고 계십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은 내가 실무자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맞다. 어느 쪽에 박 교수님은 더 무게추가 가십니까? 저는 뭐 둘 다 서로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요. 좀 여유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마치 정권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조국성 말처럼 그런 일 없다 그러면 담담하게 돌파하면 되고요. 또 신재민 씨의 폭로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냐 있었냐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이 박근혜 정권의 국채 비율을 갖다가 올려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4조 원 국채 발행 결국 안 됐고요. 1조 그 국채 매입, 바이백이라고 그러죠. 이 바이백도 남는 돈 가지고 국채를 갖다가 사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소위 돌려막기라고 그러죠. 또 다른 대출로 그거를 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달에 1조 바이백 취소한 거, 신재민 씨가 폭로한 내용은 당시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갚는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엄청난 뭐 세금을 아낀 게 아니고 다른 대출로 돌려막기 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시에 이 통화 내용이나 그다음에 바이백 취소로 인해서 국민들이 크게 손해보거나 또는 부당한 압력이 결국은 청와대가 관철시켰거나 그걸로 누구를 쫓아냈거나 이러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민 씨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압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에피소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되면은 정권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저는 이거 정권의 도덕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신재민 씨의 이야기가 정말로 감이 되는 폭로인 건지 아니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만 그 정도가 좀 심했던 건지 이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신재민 씨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또는 신재민 씨의 개인적인 어떤 행동, 말 이런 거를 꼬투리 잡아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중앙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공무원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3년 동안 일했던 사람을 풋내기 사무관으로 치부하는 것은 좀 너무 과민 반응이라고 봅니다. 기재부나 민주당 반응이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김명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하잖아요. 오죽이나 답답하면 카카오톡에 대한 메시지까지 공개를 합니다. 차관보의 메시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핵심은 2017년 국가 부채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는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말기가 갖고서는 비교 대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여기 대해서 갚으면 안 되고 오히려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팩트로 지금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1조에 대해서 국채를 조기 상환해야 되는데 그걸 하루 전날 취소시켰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주장하고 있는 건 전화가 와서 보도자를 배포하려고 하는 것까지 막아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전화를 해서 보도자료를 작성을 했다면 어떤 보도자료가 작성됐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다 실제로 중단된 사건들이 있는 건지 신재민 사무관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여기에 그 위에 있었던 슈퍼우먼이라고 불리는 여성 서기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비만원까지 작성하라 그래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진술과 증언을 바라봐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청와대나 기재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풋내기 사무관의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다라고 불과하다면 왜 그것들을 기재부가 나서 갖고서는 여기에 고발까지 취해야 되는가? 사실 이거 좀 이야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수님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줬다고 보는데요. 과하게 과민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청와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이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것까지 했던 부분들도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들을 가치가 없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다라고 치부해버리니까 이런 방식의 청와대와 기재부가 주장을 하면은요 앞으로 3년 차가 되지 않는 5급 사무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겁이 나서 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을 내부 고발하려고 하더라도 촛불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감히 내부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결코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말이죠. 예전과는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자들 앞에 서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전 같으면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언론에 한번 제보를 했던 거죠. 네네. 그 제보를 했을 당시에는 크게 파문이 안 일었는데 본인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폭로하고 나니까 현직에 있을 때도 아니고 나온 상태에서 이게 엄청난 파장이 일었고 본인이 밝은 표정으로 나서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신재민 전 사무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공익제보자다, 내부 고발자다, 아니다, 치기 어린 젊은이의 뭔가 과장된 현실 인식이 담겼다. 뭐 이렇게 엇갈린 시각이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당사자로서는 뭔가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느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이제 폭로를 한 것 같고, 다만 그걸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충분히 청와대에서 이른바 전화를 했다고 하는 차영환 비서관도 그렇고, 뭐 김동연 당시 부총리도 그렇고, 충분히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견 교환을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른바 내부 폭로자, 뭐 공익제보자 하면 말하는 아주 명백한 불법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당사자로서는 그런 걸 부당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는 어떤 폭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젊은 어떤 엘리트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점을 좀 하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아까 그 박찬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그다음에 여당의 반응이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오늘 지금 이해식 그 대변인 명의로 나온 그 주영기 앵커 인용하신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이다라고 예. 하는 이 논평이 이게 지금 그 신재민 전 비서관의 전 사무관이 이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지금 어떤 상황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신병도 어디에 있는지도 행방도 확인되지 않은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스럽고 누구나 다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식의 논평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오히려 신재민 사무관의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든 하지 않든 이러한 어떤 여당의 인식, 이런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신재민 전 사무관이 남긴 유서다 이런 글들이 현재 SNS를 통해서 퍼지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쓴 유서가 맞는지 이 부분이 맞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혹시 SNS를 통해서 보셨다고 하더라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오늘은 여러분께 그 내용은 전달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 좋다. 맞다고 치자. 그런데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청와대에서 각 부처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이 과연
꼭 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인식의 차이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그런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거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기재부가 협의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그건 소통 아닙니까? 외압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개입해서 국가 채무를 조작하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청와대가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한 모든 사건이 지금의 사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나라 살림 재정을 조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법적인 문제는 차후에 떠나갔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해석의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가 청와대와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2017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잖아요. 그 내용을 공표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서 청와대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국가재정에 그렇게 좋은 의견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이 있는 거고요.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린 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그대로 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관계조차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부분에 부담을 가지고 이를 고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예,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여권의 반응이 너무 민감하다라고 아까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별개로 신재민 사무관의 이런 그 전 사무관이죠. 폭로가 마치 무슨 국정농단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과거에 무슨 양심 선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신재민 씨의 이번 폭로 내용을 보면은요 KTNG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리오에 이미 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위 국채 발행 문제 이 국채 발행 문제도 각 정권마다 이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넘어서서 압력을 가하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도록 한 내용은 없거든요.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고 그것이 다소 과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마치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이렇게 온 여론이 나서서 온 언론이 나서서 신재민 씨의 폭로에 이렇게 활애를 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만 사실 선뜻 명쾌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요즘 대한민국은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하나의 발언이 나온다거나 주장이 나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전부터 이미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이거는 이걸 거야, 아니야,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주장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신재민 전 사무관 오늘 오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유서 그리고 이것이 경찰에 신고가 되면서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고 다행히 찾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그 내용과 주장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하게 따져보는 것이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영 논리로 미리 사실관계 따져보기도 전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한 소식 잠시 뒤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